저는 네. 일단은 네.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2년 2분기 이후 시장 흐름을 좀 따라잡고 시장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앞서서 이제 2017년 장을 말씀하시면서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때도 이제 뭐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그때랑 좀 비슷한 게 그나마 좀 반도체 쪽이 잘 버티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뭐 그냥 별 상당히 빠진 높은 것도 수준. 없고. 네. 혼자 그냥 다른 나라 주식이더라고요. 네, 저점 대비 많이 올랐는데 네네.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오르는 네. 내리락만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여전히 또 이제 그 향후 주도주가 이제 반도체 이런 뭐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내지는 이 반도체가 좀 함께 볼 만한 네. 그런 좀 섹터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일단은 네. 반도체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 네. 사이클 턴어라운드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네네. 또 하나는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큰 파도를 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크론 실적을 본다거나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 사이클을 탔던 산업의 비중들은 계속적으로 높긴 한데 구조적으로 올라오는 AI, 네. 5G, 6G, 네. 전기차 네네. 이런 쪽의 수요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14%, 16%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네네. 매출에서.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쉬지 않고. 네네. 그러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였던 게 네. 아마 이게 올라오게 되면은 반도체 사이클로만 본다면 이 기울기는 좀 둔화되겠지만 네네. 사이클의 방향성 자체가 조금은 형성될 수 있고 진폭은 낮아지겠죠. 좁아지겠죠. 네네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네. 그 전에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주식이었는데 네. 이제는 사면은 먹을 수 있는 주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 줄어드는. 네. 그러니까 산업 사이클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방향성을 완만하게나마 우상향. 그런 것들이 언제 보여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시점은 사실 알 수가 모르죠.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반도체 주가 흐름이 다 지금 레벨과 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로 볼 것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에서 밑에 그림은 반도체 사이클인데 지금 요 23년에 턴어라운드 하는 기대가 22년 하반기로 당겨지고 있고 네. 자동차는 수요가 21년 5.1에서 22년 9.1로 올라온다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유럽이 22%로 시장을 확 끌어당깁니다. 네네. 유럽이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이유는 펜트업 디맨드인 것 같아요. 네네. 2021년 내내 재확산에 시달렸던 게 유럽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회복기금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같은 게 풀린 게 작년 하반기부터 풀렸어요. 그 전까지 돈을 못 주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돈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좀 다르네요, 미국이랑. 네, 시차가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유럽은 소비가 확 주저앉았다가 반등을 했다 이렇게 플랫한 상황이에요. 충격의 절반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네네. 그러면 유럽 쪽의 자동차 뭐 전반적인 펜트업 디맨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 자동차, 한국 2차 전지 네네.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자동차와 더불어서 2차 전지 세트 업체들 지금은 워낙 큰 기업이 들어와서 네네. 수급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저는 2차 전지 쪽까지 그러니까 반도체가 시장을 쫙 끌어가는 가운데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좀 반도체와 더불어서 자동차 2차 전지 같이 보시면은 아마 2022년 2분기 이후 시장 흐름을 좀 따라잡고 시장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스탠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반도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비슷하게 봐야 되나요? 좀 다르게 봐야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너무 높지 않아서 그렇죠. 네네. 그렇긴 한데 또 하나 변수는 한국에서 가장 큰 S전자가 이제 그쪽에서 수익성을 내기 시작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파운드리 쪽이. 네.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같이 보자. 1등, 2등 같이 보자. 네네. 2등은 사이클에 굉장히 예민한 거고. 엄청 예민했죠. 네. 사실. 1등은 사이클 플러스 그동안에 약했던, 네네. 약점으로 생각했던 산업 네네. 분야에서의 수익성을 조금씩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네. 둘 다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질 때 한국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 하면은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네. 대부분 약간 좀 IT, 네. 반도체, 물론 그쪽은 이제 시스템 쪽이 많죠. 네,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쪽도 좋을 네. 것 같긴 한데, 네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 사이클이 좋아진다. 구조적으로 쭉 올라오는 게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쪽이 계속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이클이 이렇게 안 좋았다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네네. 뭐 사고 싶으세요? 얘는 많이 올랐어요. 당연히 얘는. 턴어라운드 강도가 그쵸. 높은 걸 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국이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쪽은 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흥 아시아, 미국 증시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흥 아시아 쪽이. 네.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네.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2021년에는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는 네네. 신흥 아시아 좋긴 어려웠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GDP 네네. 성장률만 놓고 보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G8 선진국과 신흥 아시아의 GDP 성장률이 비슷하거나 네. 선진국이 더 높았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신흥국이 훨씬 더 더 높아야 높아야 되는데 네네. 이때 이례적으로 역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제 2분기부터 이게 턴어라운드, 이게 바뀌어가지고, 네네. 신흥 아시아는 제자리를 찾고, 선진국이 좀 둔화되면서 좀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GDP 성장률 레벨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선진국이 높았다가, 이제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 네네. 그리고 요 그림이 뭐냐면, 이 회색 차트가 네네. OECD 경기선행지수에서 메이저 5 아시아와 G7 간의 그 상대 강도를 좀 그려드린 거거든요. 네네. 무슨 의미냐면 요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선진국보다 신흥 아시아의 경기 사이클이 더 강하다. 이게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신흥국 경기 사이클이 선진국보다 약하다. 그래서 요 사이클만 놓고 본다면 네네. 선진국 대비 신흥국 증시 흐름들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020년 말부터 네. 최근까지 네. 신흥 아시아 경기 사이클이 선진국보다 못했어요. 계속 상대 강도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는 의미죠. 네네. 그래서 증시도 쭉 떨어졌죠. 근데 이게 낙폭을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으로 조만간 들어갈 수 있어서 네네. 증시는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월, 3월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한국, 대만, 중국 이런 신흥 아시아 증시가 네네. 좀 좋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사이클까지 감안해서 보면 한국 증시가 2021년 내내 안 좋았는데 네네. 2022년에는 다시 한번 2020년의 영광을 한번 되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으로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좀 네. 최근 들어 서학개미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면서 네네. 한국 주식 필요 없어 미국으로 가야 돼라고 네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럼 저는 반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021년 1월 달로 가보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때는 미국 주식 필요 없어 한국만 해도 돼.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완전 한쪽으로 쏠리는 그림이었어요. 네네. 그때 저는 1월 전망을 하면서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더 가면 꺾여버릴 수 있다. 여기선 쉬는 게 맞다. 네네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모두 한국 주식이 제일 좋다라고 말할 때 거꾸로 대응을 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네. 모두 미국 주식만 좋다라고 할 때 거꾸로 대응을 했다면 좀 수익이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올해 좋았다고 해서 내년에 무조건 좋은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올해 네네. 거꾸로 올해 네네. 나빴던 기업을 네네. 선택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좀 수익이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던 네네. 기업들을 네.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게 올해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는데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국 증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개별 기업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네. 부분 같아요. 바로 카카오 얘기인데요. 네. 카카오가 아시다시피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반토막 이상 나기도 했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3년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잉여 현금 흐름의 15%에서 한 30% 정도 이 재원을 가지고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밝혔어요. 옛날에 그 삼성전자가 한 2017년 그때 이제 주주 환원 정책 발표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좀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고 지금 주가를 살펴보면 약간 좀 턴하는 그림 같기도 네. 하거든요. 혹시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본다면은 좀 주가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지금 시장에서 신뢰를 좀 많이 잃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정책으로 모든 게 풀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나왔으니까 끝이다. 이제 네네. 다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네. 변동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조금 더. 네네.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기업의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다. 신뢰를 잃었던 데서 조금씩 쌓아가는 국면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 방향성 네네. 자체가.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펀더멘탈. 기업 성장이 망가졌냐? 네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지금 너무 밸류를 많이 받았던 부분들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았고 개별 기업 이슈라든지 모럴 해저드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성장이 이제 끝난 거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 여기서 좀 더 흔들린다면 네. 사도 괜찮다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인터넷 업종도 이제는 좀 봐야 된다. 다만 네네. 시장이 흔들릴 때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막 서둘러서 사기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네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자회사 뭐 상장 이슈도 있고 해서 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이제 해야지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지금 아마도 그런 것들에 대한 네네.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 워낙 문제가 많이 맞아요.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또 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네네. 그리고 오히려 투자자분들 그리고 주주분들한테 실망감을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집중하고 더 그런 정책들을 더 펼쳐내는 게 주가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